중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 문화의 중심지들이다. 중국에도 현대화의 새벽이 밝아오는 이때 중국 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아직도 문명의 초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옛 전통과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방대한 시공간을 거쳐 형성된 중국의 62개 도시들의 매혹적인 전통과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어떤 기록들에 따르면 초사흔날 장은 지난 1200년 동안 대리시에서 매년 열려왔다고 한다. 대리는 높은 산맥들과 거칠게 흐르는 강들에 둘러싸인 중국의 험준한 남서쪽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리시는 일찍이 기원전 4세기부터 남쪽의 실크로드 위에 거대한 무역과 교류의 도시가 됐다. 자오 민족들과 바이오 민족들의 고향인 이 도시의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 여러 황제들과 모험가, 상인, 선교사들이 이곳으로 왔으며 이들 모두가 이 고립된 지역의 매혹적인 문화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상숙의 낚시 노래들은 여전히 이곳 양자강 삼각주에 있는 강과 호수들을 가로질러 울려 퍼진다. 7개의 고대 운하들이 거대한 류트의 현들처럼 외부 세계에 개방된 중국 최초의 도시들 중 하나인 상숙시를 횡단하고 있다. 근처의 긴 강에는 많은 사원들과 참불교의 독특한 문화의 본고장이다. 13세기에 이곳을 방문했던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젠장시를 실크와 금이 많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이라고 표현했다. 승덕, 즉 도시를 건설하라는 말은 이 도시의 이름이 되었고 슈나라의 고대 수도로서 이 도시가 생겨난 이래로 쭉 이곳 주민들의 행동 근거가 되어왔다. 풍요한 농업의 중심지인 승덕은 또한 옛 민족들의 고대 종교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천 요리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중국 문명의 요람인 황하강은 한성시를 발달시켰다. 약 3000년 전에는 용문이라고 불렸었던 한성은 이 지역의 여러 문화들 간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이다. 오늘날
원명청왕조의 안뜰 가옥과 건축물들 중 가장 훌륭한 예들이 한성에 남아있다. 이들 도시들은 중국국가위원회가 중국 최고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대표한다고 선정한 62개 도시들 중 몇몇 도시들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알래스카까지 포함했을 때 미국과 대략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농업지역이었던 고도로 발달된 중국 내륙지방은 약 4,000년 동안 중국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광범위하게 개발된 북동쪽의 만주도 포함한다. 중국의 외곽지역은 북쪽 내몽고의 건조한 황토지대와 서쪽의 사막지방, 티베트 산악지역, 그리고 남서쪽의 정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내륙의 수경농업지역과 대충 비슷한 크기의 중국 외곽지역에는 전체 12억 인구 중 겨우 5% 정도만이 아주 극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들 중에 하나인 북쪽의 황하강과 양자강은 중국을 가로지르며 수천 마일씩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중국 도시들에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주 다양한 여러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민족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와 종교, 관습은 문명의 초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황하강은 중국 북쪽에서 깊은 골짜기들을 거쳐 남쪽으로 흐르다가 급격하게 그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어 태평양을 향해서 흐른다. 3,000년 전 이 지역은 중국 청동기 시대의 서조 왕국의 우황제의 후손인 한의 후작 영토였다. 이 부근에 고대 도시인 한성이 있다. 이 도시는 고대에는 용문이라고 불렸고 갈라진 벽에 새겨진 글들은 여전히 황하강이 한성시로 흘러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안문, 이나, 용문 고갯길 등의 유명한 장소들을 표시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용문 고갯길은 4,000년 전에 유 황제가 황하강의 범람을 조절하기 위해 산들을 뚫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전해지는 이야기들 때문에 유명해진 장소인 한성교회의 옛 여울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이다. 오늘날에는 이 여울리로 한성과 이웃지방들을 연결하는 철교와 고가도로가 있다. 명청왕조 때 12명의 한성 주민들이 어려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황실 관료를 지냈다. 많은 한성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관료나 상인이 되었고 이들이 고향에 가져다준 문화적 영향은 지금도 분명히 드러난다. 한성시의 거리들은 명청왕조 때와 그 모습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이 도시의 약 70의 골목에는 아직도 1,000채 정도의 북경식 안뜰 가옥들이 남아있어서 한성은 작은 북경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이 골목의 입구 뒤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들은 안뜰 가옥들이다. 건물의 구조와 정교한 장식들은 중국의 후기 봉건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가족들은 안뜰에서 조용하고 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옥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도시 생활의 분주함과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집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하는 관료나 상인은 능력이 생기기만 하면 곧장 자기 고향의 집을 지었다. 일반적으로 2세대 이상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집안에서의 주거 공간 배치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온 연장자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섬세하게 조각된 창문망과 출입구, 대들보 처마는 이 주택들이 진짜 명청시대의 건축임을 보여준다. 주택이 좋고 나쁨이 전통적으로 전체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택 건축과 보수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한성의 북쪽에 있는 팅자 마을에는 당, 원, 명, 청왕조 때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과 같은 아름답게 조각 장식된 연료비는 엄격한 봉건적 법규 하에서 결코 재혼이 허용되지 않았던 젊은 과부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 덩자 마을은 한성의 비교적 세계주의적인 분위기를 갖게 됐다. 이곳의 안뜰 가옥들은 북경이나 기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안뜰 가옥들과 유사하긴 하지만 그 공간 배분이나 구조 장식은 시골 생활의 요구에 맞게 변화됐다. 건축면에서 볼 때 이 건물들은 도시 건물과 지방 건물 양식의 절충형이다. 보다 도시적인 분위기의 한성에는 618년에 시작된 당왕조 시기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물들이 500채 이상이나 있다. 공자사원은 몽고의 원왕조 때 세워진 후 명청왕조 때 확장 보수된 건물이다. 이 800년 된 종은 킨 왕조 때 주조됐고 1950년대까지 시간을 알려주는 데 사용됐다. 한성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기원전 145년에 한성에서 출생했던 사마천의 사원이 있다. 이 사원은 가파른 경사면에 지어졌었고 그 산을 오르는 도로는 예사마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사원으로 이루는 긴 돌길과 90개 계단은 사마천이 길이 기억되고 존경받을 것임을 비유적으로 암시한다. 이 뇌자의 한자는 이 위대한 역사학자 겸 작가가 그의 어린 시절을 이 언덕들에서 가축을 돌보며 보냈음을 암시한다. 사마천은 때로는 중국의 역사학자들의 성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 왕조의 왕실 사가였던 그는 황실에 있는 그의 적들에 의해서 황제에 대항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억울한 모함을 받아 한왕조 우왕제에 의해 거세의 형벌을 받았다. 사마천은 중요한 진왕조에 대한 진기한 기록들을 포함하여 옛 중국 사회에 대한 기록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작품을 저술하는 데에 남은 여생을 바쳤다. 사기라는 제목의 이 일련의 전문가들은 중국 최초의 대저술 가운데 하나이며 50만 명 이상의 중국 인물들의 얘기를 담고 있다. 황하강은 때로는 중국의 어머니라고 불린다. 수천 년 동안 이 거대한 강이 고대 문화의 도시 한성을 발전시켜왔다. 중국 남서부의 사천지방은 내륙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산맥들 때문에 나머지 세계와는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다. 일찍이 사천 주민들은 이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의 힘과 맞서야 하는 그들을 도와줄 원시 종교들을 발전시켰다. 비록 이 지역이 중국 문명의 요람인 황하강 유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난 3000년 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이주로 인해서 중국 중앙평원의 문화와 전통을 갖게 됐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는 철학인 도교의 기반은 142년 철학자인 장가가 고대 중국 본토로부터 이곳으로 이주해 왔을 때 마련됐다. 아주 예전에 기원전 4세기에 슈나라의 9대 왕이 수도를 여기로 옮기고 3년 내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시를 건설하라, 즉 중국어로는 승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도시의 이름이 됐다. 기원전 256년에 사천의 장관이었던 리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자넨 하천 관리 체계를 만듦으로써 승덕 지역은 23세기 동안 번영을 누리게 됐다. 이 하천 관리 시스템의 입구는 세 가지의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환댐과 제방 그리고 배수구이다. 민장강 한복판에 있는 전환댐은 강물의 흐름을 분리 조절하고 승덕 평원에 거의 7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한다. 이 하천 관리 시스템 덕분에
승덕이 중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농업 지역의 하나가 됐다. 강물을 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종종 펌프를 사용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 펌프들은 용골 펌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작동시키는 디딜방아였다. 농업의 현대화는 오늘날 중국이 최우선으로 삼는 과제이며 대규모 농장에서는 전기 펌프와 현대적 장비들을 점점 더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드자낸 시스템을 보수 개선하는 것이 승덕의 모든 왕실 행정관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매년 봄에 관계용 물을 대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성잔 의식이 열렸다. 한왕조의 사절 장지안이 서양으로 가는 길을 개방하기 위해 기원전 138년에 승덕에 왔을 때 그는 아주 다양한 수의 섬유들을 발견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남쪽의 실크로드는 이보다 유명한 북쪽 실크로드보다 꼭 2세기 먼저 발달했다. 또한 북쪽의 실크로드가 사막의 모래 속에 흔적 없이 묻혀버린 후에도 오랫동안 승덕의 실크와 차, 아마, 소금 등은 계속해서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해졌다. 또한 승덕시는 거대한 농업 기반뿐 아니라 남쪽 실크로드 상의 이치 덕택에 무역과 상업의 도시가 됐다. 2000년 동안 사천자수는 세계적 명성을 누려왔으며 이제는 중국의 4대 자수 형식 중 하나가 됐다. 사천자수는 다양한 주제와 기법들을 사용한다. 자수 제품에는 자수의복이나 그림자수, 양면자수 등이 있다. 장인들은 이런 특수 효과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십 가지의 자수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승덕에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도시의 다양성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엄청나게 다양한 공예품들과 음식, 의복을 사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다. 비록 옛 관행들의 제한이 아직도 명백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상업적인 사업의 대중 참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 도시의 거의 모든 거리와 골목에는 시장이나 작은 상점들이 대형 현대식 상점들과 나란히 늘어서 있다. 승덕의 온난한 아열대 기후는 이곳이 새와 꽃들의 도시라는 명성을 가져왔다. 여기서는 1년 내내 꽃들이 피며 새를 보며 감탄하고 신선한 꽃을 사려고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이 도시 주민들이 일과이다. 그러나 사천은 아마도 여기서 발달한 요리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이다. 사천 요리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 형식의 하나로서 휘어져서 튀긴 향긋한 쇠고기와 야채 요리가 가장 대표적이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소들이 선사시대의 바다 때문에 사천지방에 남겨진 깊은 소금물 저장소로부터 소금을 끌어내기 위한 굴착우물을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쇠고기가 너무나 풍부한 덕택에 사천의 주방장들은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쇠고기 요리를 만들어낸다. 사천 주방장들은 그들의 요리 재료와 양념에 관해 아주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천식 음식점은 중국 전역과 수십 개의 외국에도 있지만 진짜 사천 요리를 대접하는 음식점에서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랫동안 존중되어 온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진짜 양념들을 얻어낸다. 진짜 사천 양념에 대한 높은 수요는 반어적으로 향미를 잃지 않으며 생산 기술을 현대화시킬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맵고 톡 쏘는 고추장들은 많은 사천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이다. 승덕의 거리와 골목들에는 많은 찻집들이 늘어서 있고 주민들은 이곳에 와서 친구와 담소하거나 미녀가나 이야기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중국에서 또 그중에서도 사천지방에서 차 재배와 차 마시기가 시작됐고 그리하여 사천에는 찻집들이 많이 있다. 사실 차 마시기는 승덕시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로 간주된다. 오후에 차를 마시는 간단한 관행을 둘러싸고 풍요로운 전통들이 형성됐고 승덕의 다시는 긴장을 푸는 데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됐다. 차잎이 들어있는 잔에 주둥이가 긴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붓는다. 전통 차기에는 찻잔 받침과 찻잔 그리고 뚜껑이 있어서 개인적인 기호에 맞게 차의 진한 정도를 조절한다. 승덕은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톨레미가 지상천국이라고 불렸던 사천지방의 도시이다. 11세기에 북성 왕조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센쿠오는 젊었을 때 강물이 맑게 흐르고 언덕이 꽃으로 뒤덮인 장소를 꿈꾸었다. 그는 나중에 대양자강과 고대의 대운하가 만나는 진강시에서 그가 꿈꾸었던 것과 비슷한 장소를 발견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이곳에 도착하여 이 샤관 석탑을 지나갔다. 그는 진강시를 실크와 금란 산업, 부유한 상인들이 많은 근사한 세계 시민 사회라고 표현했다. (1892년 10월) 생후 4개월의 벌벅이 미국에서 진강시로 왔고 그 후 18년간 그녀는 여기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직장도 가졌다. 중국의 전통 문화에 푹 빠진 그녀는 중국에 관한 글들을 썼다. 그녀의 장편 소설 대지는 중국을 배경으로 했고 1937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진강의 역사는 더욱 다채로운 인물들에 관한 일화로 가득 차 있다. 진강에 있는 아침이슬 사원은 지혜로 자기의 신부감을 얻고 적들을 물리쳤던 총명한 장군 유비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로 인해 유명해졌다. 금원덕 사원은 어느 흰뱀 여자 마법사가 여인으로 비혼해 젊은 학자와 결혼했다는 전설로 인하여 유명해졌다. 이 시도원의 파하이 원장은 이 신성하지 못한 결혼을 방해하려 했고 그러자 마법의 힘들 간의 대전쟁이 벌어졌다. 결국에 가서는 그 젊은 학자가 관능적인 기쁨을 회피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불명예로부터 구했다.
이 전설 속의 파하이 수도 원장은 실제로는 참불교의 6대 교주 인흥의 제자였다. 금원덕의 기슭에 있는 강릉샘은 강바닥에서 용수숨쳐 흐르곤 했는데 이것이 어찌나 진귀한 장관이던지 사람들이 이 샘을 하늘 아래의 최고의 샘이라고 불렀다. 금원덕의 수도원은 지오산 언덕이라고 알려진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강을 따라 구불거리며 뻗어 있는 판자 깔린 길 옆에 100개 이상의 장소들에서 절벽 조각이 발견됐다. 이 조각들의 내용은 문학과 예술, 역사의 세 범주로 나뉜다. 이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육조 시대인 1300년 전부터 청왕조에 이르는 시기까지 여러 왕조에 걸쳐 있다. 찬사를 많이 받는 이들 조각들은 여전히 활발한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다. 신화 속의 괴물들 모습을 한 이 석상들은 진강 부근에서 14세기 이상 동안 파수를 봐왔다. 남녀 한 쌍 또는 혼자 서 있는 이 돌로 만든 동물들은 무게가 각각 3톤에서 20톤까지 이르며 모두 하나의 돌을 깎아 만들었다. 동상들 가운데에 있는 이 기둥들은 이제는 잊혀진 궁궐과 사원들 앞에 놓여있는 장식 기둥들이다. 이 기둥들 위에 연꽃 무늬들은 14세기 전에 불교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옛 사원과 궁궐들터 근처에서 1982년에 수천 개의 골동품들이 발굴됐다. 금을 도금한 이 은으로 된 배는 연회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의 내기용으로 사용됐다. 50개의 은으로 된 내기칩은 각각 공자의 어록에서 발췌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내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7세기 당왕조 때 만들어진 이런 도구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진강 주민들의 자부심의 원천 중 보다 현대적인 것은 고대 의상의 재창조이다. 영화와 연극 의상을 만드는 공장은 작은 사업체이지만 외국이나 국내의 영화, 텔레비전, 무대 공연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해왔다. 이들의 작업은 중국의 여러 왕조 교체에 따른 스타일의 세부 사항까지의 대단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진짜 의상을 만들어낸다. 이 의상들은 청왕조의 패션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카데미 수상작품인 영화 마지막 황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대운하와 대양자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도시 진강에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세대가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그 발자취를 남겼다. 양자강 삼각주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외부 세계에 개방되었던 지역들 중에 하나이다. 3000년보다 더 오래전에 황하 강변에서 살고 있던 어느 부족의 일원인 유장은 이곳에 와서 고우국을 세우는 것을 도왔다. 이는 후에 상속이 될 정착마을의 시초였다. 운송을 위한 큰 운하가 작은 수로들의 미로와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도시를 통해 흘렀다. 주위의 언덕에서 보면 7개의 서로 교차하는 이 운하들이 마치 류트의 현들처럼 보였다. 이 때문에 이 운하는 친추안, 즉 류트강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은 이 도시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운하가 상숙의 번영의 원천이었다. 운하 양쪽의 거리들은 온갖 종류의 상품과 음식들이 사고 팔리는 아주 번창하는 상업지구가 되었다. 17세기에 유산 류트 연주학교는 중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유산회화학교도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7세기 이후로 상숙에서는 1200명 이상의 유명한 서예가들이 배출됐다. 전통적으로 류트 연주와 그림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주된 도구 중 2가지였다. 비록 명청왕조의 17세기 도시 배치의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오긴 했지만 최근에 건설공사로 인해 상숙은 크기가 2배 이상으로 커졌고 옛 성벽들은 무너졌다. 점차 공업과 상업 부분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상숙 주민들은 아직도 주로 농업이나 기타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강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경치는 역사적 유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의 여러 강변의 공원들로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끌어들인다. 사자방 갈대늪은 한때는 상숙에서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으며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이 늪들은 또한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됐고 상해 경극과 북경 경극의 배경으로서 유명해졌다. 양자강 하류 쪽에는 강과 호수들이 많은데 특히 쌀과 물고기의 땅으로 알려진 타우호수 부근에서 그러하다. 풍요로운 땅으로 여겨지는 이 도시를 양자강이 지나며 이 지역의 대부분의 마을들은 수로이나 옆에 있다. 상숙의 후프 낚시 노래는 역사가 오래된 어부들의 뱃노래에서 발전한 것이다. 바이마오 산노래는 고대국가 우예 노래에서 발전된 것으로 2000년 동안 불려져 왔다. 이 물 많은 도시에서 상숙 특별 요리가 거지의 달기라고 불리는 것도 아마도 꽤 놀라운 일일 것이다. 과거에는 서민의 요리였지만 이제는 최고의 음식점의 메뉴가 됐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00년 전 유산 언덕에 기슭에 살던 어느 거지가 이 음식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요리가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면서 계속 변화가 가미되어 결국에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원래의 요리와 비슷한 점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상숙 요리는 이 지역의 담수와 바닷물로 된 환경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 동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볍고 섬세한 요리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와 마을들에는 적색목재 조각 산업이 있다. 그러나 상숙의 장인들은 그들 고유의 스타일과 상품들을 발전시켰다. 용무늬가 조각된 적색목재로 만든 침실 가구들이나 식당 세트 또는 사자 조각이 있는 정교한 원형 식탁들은 또 다른 상숙의 유명한 전문 제품들이다. 근처에 유산언덕 높이 폭포가 딸린 협곡이 있다. 이곳은 깨진 용 협곡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깨진 용 협곡 옆에 있는 옛 참불교 사원은 행운의 사원이라 하며 5세기에 세워졌다. 전설에 따르면 상숙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녹색 털이 난 거북이가 이 사원의 연못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상숙시의 새 구역 중 일부는 5km 길이의 유산 언덕을 등지고 세워졌다. 이 언덕 중턱에 12세기에 지어진 비말라 산장이 서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양자강 삼각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여왔다. 이런 풍경이 수세기 동안 중국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13세기 때 화가 왕강왕이 적색 풍경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청왕조 때의 화가 왕시구가 남쪽으로의 시찰 여행이라는 긴 두루마리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곳에서였다. 지난 세기들의 예술가들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전통은 오늘날 상숙 서예 및 회화원에서 몇 년이 이어지고 있다. 이 학원의 학장인 안공다 씨는 5살 때부터 서예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제 40년이 지나 뛰어난 서예가가 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열심히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학문 또한 상숙의 대단한 전통이다. 무려 6,200명의 상숙 출신 학자들이 황실의 관료직을 위한 어려운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그들 중 8명이 중국 제국 제1의 학자, 즉 장원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을 얻었다. 그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왕탱시이다. 1856년에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왕은 청왕조 황제들인 통치와 광수의 선생을 지냈다. 그는 또한 황실에서 고위 장관직을 지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 개혁을 지지했기 때문에 1898년에 수시 황태우에 의해 파면당했으며 그 후 고향 상숙으로 돌아와 남은 여생을 보냈다. 관리들과 황실 판관들의 가문에 태어난 그의 조상의 대저택은 17세기 청왕조 초기에 지어진 것이었다. 오늘날 아직도 존경받는 이 학자의 정교한 주택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지난 200년 동안 양자강 삼각주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는 소주와 항주로부터 점차 상해로 옮겨갔다. 상숙은 상해에 가까이 위치한 덕분에 계속되는 개념과 아이디어의 유입으로 혜택을 보았고 그리해서 중국 고대 도시 중 하나인 이 도시의 모습이 변화했다. 양자강 삼각주에서 멀리 떨어져 중국 남서쪽의 운남 지방에 대리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사운날 장 때 대리시를 알게 된다. 어떤 기록들에 따르면 이 장은 지난 1200년 동안 매년 이곳에서 열렸고 그 인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무역 전시회인 이 장이 이곳 대리에서 열린 것은 이 도시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사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예품과 생활 필수품들을 사고 팔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찾아왔다. 대리는 높은 산맥과 거친 강들이 교차하는 지역인 중국 남서부 국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대에 많은 중국의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이곳으로부터 외국으로 떠났다. 4세기에 중국 내륙으로부터 대여행 행렬이 대리를 경유해서 인도의 겐지스 유역으로 가서 아마와 실크를 보석과 자폐로 교환했다. 대리의 유리한 자연 환경 때문에 이 도시는 예실크로드의 남쪽의 중요한 지역이 됐고 또한 중국 남서쪽 국경에서 가장 큰 상품 집합 및 유통 장소가 됐다. 한 왕조의 우황제가 어쩌면 이를 염두에 두고 2000년 전에 그의 수도 창안 부근의 대리에 있는 얼하이 호수와 비슷한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 호수에서 해병들을 훈련시켰고
후에 이들과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을 정복했다. 그 후 그는 대리 지역을 예우마을이라고 이름지었다. 중앙평원에서 온 왕자와 귀족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권세 높은 상인들은 대리로 모여들었으며 글자 그대로 약탈을 하기도 하고 무역에 종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리의 가치를 가장 잘 인식했던 사람은 남자오국의 왕 필로그였다. 당왕제 황제는 오늘날의 티베트인들의 조상인 투보족의 전진을 통제하기 위해 자오국이 그 지역의 다른 부족들과 동맹관계를 맺을 것을 권했다. 738년에 필로그는 운남 국왕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필로그는 이곳에 그의 정권을 수립했다. 한쪽은 높은 산으로 다른 한쪽은 어라이 호수로 에워싸고 있는 천연 요새였다. 남은 두 면에만 성벽이 세워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오국은 당왕조 황제가 꺼릴 정도로 지나치게 강력해졌다. 티안바오 전쟁은 751년에 일어나서 거의 3년 동안 계속됐다. 당왕조에서 파견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전멸했다. 당나라 장군 리미는 호수에 빠져 자살했다. 이 거대한 무덤에 전쟁 중 죽어간 당나라의 군인들의 유골이 묻혀있다. 자오국 왕 글로펑이 전장에 버려진 죽은 병사들을 가엾게 여겨 그들의 시신을 이곳으로 옮겼다. 글로펑은 또한 당나라의 패장 리미를 위해 기념관을 짓게 했고 그를 이 지역 주민들의 수호성인으로 추앙했다. 오늘날에도 대리시 거리에 리미의 초상화가 지날 때면은 이 명예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나 자오의 주민들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당왕조와 싸운 것이었으며 중국 황제와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자오국은 그들이 전쟁을 했던 이유와 당왕조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돌로 된 비석의 색에서 왕국의 입구에 세웠다. 이 비석이 난자오 도덕적 설득 비석이라고 알려진 것이다. (42년) 후 평화로운 재화합을 향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당왕조는 대리국으로 사신을 보내어 자오국 왕과 동맹을 맺었다. 난자오국의 대단한 번영의 시대가 찾아왔다. 자오의 통치자들이 많은 궁궐과 왕족만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샤슴 사육지를 만들었다. 북처럼 생긴 이 작은 섬은 왕족들의 여름 휴양지였다.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종교적인 활동들도 증가했다. 특히 불교가 왕족에 의해 채택되고 권장되었으며 그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졌다. 불교의 전형적인 건축물인 탑들이 이 지역 어디에서나 세워졌다. 오늘날 특히 창생의 쇠탑들은 난자오국에서 발전한 뛰어난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여기고 있다. 1000개의 추구의 탑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탑은 69m의 16층 높이이다. 이것은 시안에 세워진 당왕조의 작은 거위탑과 유사하다. 대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닭발 언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불교 사원이 있다. 석가모니의 으뜸 제자가 여기서 불교 경전을 가르쳤다고 한다. 오늘날 행해지는 의식은 자오와 불교,
그리고 중앙평원의 문화들을 혼합한 것이다. 석종 언덕은 언덕의 경사면들 중 하나 위에 있는 종 모양의 바위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됐다. 좌우 왕족들은 그들의 동상과 종교적인 물건들을 이곳에 보관했다. 석종 언덕에는 69개의 석굴이 있고 이들 대부분은 불교 경전을 보유하고 있다. 일곱 번째 석굴에 있는 관음보살은 높이가 1.5m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섯 번째 석굴에 있는 관음은 인류의 고통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는 듯하다. 937년에 대리국은 난자오국을 대체했고 그 명성은 널리 퍼졌다. 대리국 시대 때 불교의 영향력이 그 정점에 이르렀다. 12세기에 그려진 장수한 그림을 보면 그 당시의 왕족과 평민들에게 종교적인 삶이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개 이상의 관음의 모습이 이 그림들에 나타나고 있다. 대리의 황금기는 필로그가 6개 부족을 통일했을 때부터 1253년에 대리국이 파괴될 때까지 꼭 516년간 계속됐다. 1253년 바로 그때 몽고 원왕조의 초대 황제 쿠빌라이는 그의 군대를 에움길로 파견하여 대리를 경유해서 후방으로부터 송왕조를 공격하게 했다. 대리국은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몽고족에 대항했으나 쿠빌라이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어느 산고개를 넘어 수비자들을 기습 공격했다. 대리는 정복됐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이 도시는 14세기 명왕조 때 지어졌으며 그 당시의 중앙평원의 건축을 보여준다. 이 도시 중 오래된 구역은 이 지역의 바이민족의 문화적 특성들을 보여준다. 대리에서 멀지 않은 시조우 마을에 바이족이 지은 주거용 주택들의 가장 좋은 예들이 남아있다. 질서정연한 거리들과 정교한 디자인, 조용한 안들이 우리를 고전적인 우아함의 시대로 데려간다. 바이족이 여는 농사 관련 축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횃불 축제다. 오늘날 바이족의 생활은 주로 농경에 기초하고 있다. 이 축제의 기원은 아득한 과거의 좌우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종이로 만든 깃발과 나무가지들을 제물로서 들고 가는 떠들썩한 행렬이 거리를 행진할 때 음악 연주자들은 구경꾼들을 끌어들이려고 악기를 연주한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그중 많은 이들이 바이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가운데 그들의 풍성한 재배와 수확을 위해 기도를 바친다. 이 횃불들처럼 바이족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 또한 다음 세대로 전수하면서 옛 생활 양식을 보존한다. 비록 험한 산맥과 사나운 강들로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여러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많은 모험가와 황제, 무역인, 선교사들이 대리를 찾아왔다. 이들 모두 중국이라는 매혹적인 땅에 이 독특한 도시에 지어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자, 하세요, 빨리 하세요. 가자.